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저자는 구리하라 다케시,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리하라 다케시, 구리하라 클리닉 도쿄 니온바시 원장이다. 1951년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기타사토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도쿄 여자의과대학 교수, 게이오기 주쿠 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한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한다. 다크 초콜릿을 먹는다. 녹차를 마신다. 당질을 살짝 줄인다. 가벼운 운동을 한다. 독자 여러분이 꾸준히 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만을 엄선했다. 이만 닦아도 정말로 살이 빠진다고? 하며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치주병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강 관리를 통해 치주병을 예방하면 체중이 준다는 말은 거짓말 같은 진실이다. 바로 실천에 옮겨보고 싶지 않은가? 초콜릿과 녹차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진실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식전에 먹으면 당질의 흡수가 늦춰져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친도 최근 연구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쉽다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일단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자. 일주일 후면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서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져 저절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약 4천만 명으로 일본인의 약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가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지방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한다. 당질이나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간의 현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평소에는 간에 저장돼 있다가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졌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정상 간은 중성지방이 3에서 5% 정도인데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은 금세 늘어난다. 그 결과 간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20%를 넘으면
지방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 있는 세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파괴된다. 그럼 간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서 몸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배나 다리, 팔 등에 지방이 축적돼서 비만이 되는 것이다. 더 심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등 질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처럼 간에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진행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살을 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줄여 지방간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서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돼서 혈액으로 방출된 중성지방이 체내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서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그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 특성 중에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서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간이 된다고 하니 이참에 당질을 아예 끊는 건 어떨까?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간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저영양성 지방간이라고 한다. 당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간에 저장되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평소 가끔 식사를 걸러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체내 중성지방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즉, 중성지방은 중요한 비상용 에너지인 것이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기아 상태로 착각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체내 중성지방을 간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 결과 온몸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이 저하돼 지방을 쌓는 체질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지방간을 개선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당질이나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지방간을 치료하면 거의 모든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이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 혈액이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걸쭉해진다. 혈관벽에 중성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늘어난 혈당이 혈관을 안쪽으로부터 손상시켜서 혈관이 망가진다. 이런 증상이 바로
동맥경화인데 이 상태가 되면 협심증이나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치매도 생활습관병 중 하나라 할 수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혈관이 손상돼서 딱딱해지면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뇌까지 충분한 혈액을 운반할 수 없다. 그 결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면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치매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당뇨병과 고혈압은 물론 신장병, 통풍, 치주병 등도 혈관과 관련된 생활습관병이다. 그리고 지방간은 혈관병의 원인 중 하나이다. 모두 지방간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음식은 소화관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된다. 첫 번째 단계가 몸의 입구인 입이다 보니 외부의 이물질에 침식되기 쉬운 부위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입안을 청결하게 해야 건강할 수가 있다. 입안에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치주병은 지방간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 지방간과 당뇨병은 악순환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치주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혈당치가 오르면 지방간도 악화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잇몸의 모세 혈관이 약해져 치주병도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치주병균은 자는 동안 증식하기 쉬운데 아침에 이를 닦지 않고 식사를 하면 음식 등과 함께 치주병균이 체내로 들어가게 된다.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 이를 꼼꼼히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혀도 꼭 닦아야 한다.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 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돼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다 보니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질이 부드럽고 혀의 표면에 맞게 설계돼 있어서 설태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 혀 클리너는 브러쉬 타입과 스트래퍼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혀를 위에서 아래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혀의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한 번 꼭 혀를 닦아보자. 매일 이를 구석구석 잘 닦고 치간 칫솔과 일회용 칫솔을 열심히 써도 치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거되지 못한 치태는 이 사이사이에 남아 서서히 굳어 치석이 된다. 치석은 치주 병균을 비롯한 입안 세균의 온상이 된다. 사실 치석 자체는 별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표면이 거칠어 치태가 잘 붙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점 치태가 쌓이고 거기에 세균이 증식해서 주변 잇몸의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은 말 그대로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셀프 케어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심해지기 전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치석 제거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셀프 케어도 쉬워진다. 불소의 도포로 충치를 예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문가 케어를 잘 사용하면 더 잘 예방할 수가 있다. 물론 매일매일의 셀프 케어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치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충치는 썩은 부위를 긁어내면 그만이지만 치주병은 평소 꾸준한 케어를 통해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셀프 케어와 전문가의 케어 모두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활용하면 치주병의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평소 공복 혈당치는 70에서 100 정도인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몸에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혈당치는 기본적으로 당을 섭취하면 상승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은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이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혈액 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등으로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간 등으로서의 축적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공복 시에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필요 이상으로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지방의 합성이 빨라지고 그 결과 체내 지방이 축적돼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식후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일도 없어진다. 즉 지방간을 개선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살을 빼기 위해 무턱대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단백질과 지질이다. 이들 식품은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는 등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살이 더 찔 우려마저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고칼로리식을 먹고 난 후와 고당질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치를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고칼로리식을 먹으면 식후에 살이 찌는 원인인 혈당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고당질식을 먹으면 급격히 상승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당질의 과잉 섭취다. 즉 살이 찌는 것과 칼로리는 관계가 없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당질 섭취량은 남성은 250g, 여성은 200g 정도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당질을 이 정도로만 억제하면 한 달에 0.5에서 1kg씩 살을 뺄 수가 있다. 이보다 더 당질의 양을 줄여 한 달에 3kg 이상 살을 빼면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해라고 인식해서 본능적으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무리 없이 살을 뺄 수가 있다. 내장 지방을 줄여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중성 지방의 재료이기도 한 당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면 지방이 잘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질을 아예 끊으면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을 쌓아두려고 한다. 당질을 살짝만 줄인다는 것은 당질을 한 입 덜 먹는다는 이야기다. 줄인 양만큼 당질 이외의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당의 흡수가 빨라져 점심 식사 때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한다. 밤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지방의 합성에 관여하는 BMAL1이라는 단백질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지방이 쉽게 쌓인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19시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당질을 줄인 만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육류나 달걀,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 단백질, 알부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혈액 속에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 각각의 목적 부위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알부민이 충분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 대사도 높아질 뿐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도 좋아진다. 반대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근육량이 줄고 뼈도 약해진다. 알부민 수치를 올리려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육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은 달걀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달걀은 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무관하다. 하루에 2-3개씩 먹어도 괜찮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과 같은 그램수로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60g이 적당하다. 참고로 치주병 등의 염증이 있으면 알부민치는 떨어진다.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백질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식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식이 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는 밥 등 탄수화물부터 먹기 쉬운데 밥부터 먹으면 갑자기 혈당치가 올라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순식간에 지방으로 합성된다. 그럼 무엇부터 먹으면 다이어트식이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육류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이섬유부터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배가 불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는다. 필요량을 확실하게 섭취하기 위해 처음에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포만감도 있어서 당 섭취량을 억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버섯 등을 먹는다. 단백질에 이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늦춰진다. 마지막으로 밥과 빵, 면류 등 당질을 먹는데, 그 전에 된장국이나 스프를 먹으면 수분으로 배가 채워져서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천천히 먹는 것도 살 빠지는 식사법 중 하나이다. 심플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단시간에 많은 당질이 위장으로 내려가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했듯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 지방간도 유발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성까지 높인다. 이에 반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도 늦춰지고 지방의 합성도 억제할 수가 있다. 시간을 들여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도 방지하게 된다. 잘 씹어 먹으면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 연소가 활발해져서 타액이 많이 나와 치주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천천히 먹으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바쁜 일상 때문인지 빨리 먹는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몇 가지를 생활해보자. 먼저 아침 식사는 20분, 점심 식사는 25분, 저녁 식사는 30분으로 식사 시간을 정해둔다. 한 입에 30번씩 씹는다. 한 입 먹으면 반드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맛을 음미한다. 이것만 지키면 서서히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들 것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술 마시는 법. 술의 종류뿐 아니라 마시는 시간대나 함께 먹는 안주 등에도 신경을 쓰면 더 건강하게 음주를 즐길 수가 있다. 먼저 밤에 술을 마시는 날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꼭 챙겨 먹는다. 칼로리를 조절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면 다이어트에는 역효과이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술이나 안주가 들어가면 당질 흡수가 빨라져 혈당치가 갑자기 오른다. 게다가 공복감에 안주를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 밤 늦게까지 마시고 먹은 다음날 아침에는 식욕을 잃어서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음주 전에는 꼭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것이 좋다.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하다. 특히 집에서 마시면 밤늦게까지 마시기 쉬운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BMAL1의 분비가 늘어나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도 계속 마시면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상적인 것은 밤 10시까지 소화를 마치는 것이다. 역산해서 이른 시간부터 마시기 시작하자. 안주는 식사와 마찬가지로 단백질부터 먹기 시작한다. 단백질은 알코올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음주를 할 때는
많이 먹는 것이 비결이다. 당질은 술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돼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니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운동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과격한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을 준다. 근육에 계속 부담이 가해지면 회복이 더뎌서 만성 피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과격한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려도 중성 지방은 근육 속에도 쌓인다. 마블링이 잘 된 고기와 같은 상태인데 나는 이를 지방근이라고 부른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걷기나 조깅 같은 가볍고 긴 시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는 단시간에 큰 부하를 주는 무산소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등은 무산소 운동으로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어 단련한다. 한편 유산소 운동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천천히 장시간 지속해야 효과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살을 빼려면 이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살이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뇌와 간, 심장 등 내장이 움직일 때도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근육이다. 기초대사란 체온 유지 및 호흡 등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를 가리킨다. 기초대사에서 차지하는 근육의 비율은 약 22%로 가장 많아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근육량을 늘리면 살이 잘 빠진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럼 근육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이다. 하체에는 큰 근육이 여러 개가 있고 전신 근육의 약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다.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이다.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다.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걷기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걷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나 또는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당장 실천할 수가 있다. 걷기는 특별히 도구는 필요 없지만 걸을 때 자세나 걷는 방법에는 요령이 필요한데 알아두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먼저 등을 똑바로 펴고 걷는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등이 고양이 등처럼 굽기 쉬운데 이 상태로 걸으면 팔을 충분히 흔들 수 없어 발을 자연스럽게 옮기기가 어렵다. 반드시 구부정한 등과 가슴은 똑바로 펴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며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걷는 것이다. 보폭은 평소보다 넓게 걷는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도 빨라진다. 무리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을 필요는 없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면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 리드미컬한 속도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이 딱 좋다. 발끝뿐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다.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 전체로 바닥을 차듯 앞으로 나아간다. 이상의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서 하루 20분을 목표로 걷기를 시작해보자. 20분이 어려울 때는 10분이라도 좋다. 조금씩 몸을 적응시켜 가자. 살 빠지는 목욕법. 욕조에 몸을 충분히 담그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적당한 온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내려가고 심신 안정 효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등 목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 샤워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 욕조로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단 욕조에 몸을 담글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물의 온도이다.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혈압이 오르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42도 이상이 되면 심장과 간에 부담이 된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어깨까지 담그는 것이 좋다. 뜨거워지면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신욕으로 바꿔도 좋다. 온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마지막에 샤워기로 발목을 식힌다.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류가 더 좋아진다. 목욕 중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 목욕 전으로 잊지 말고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참고로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잘 시간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 목욕으로 따뜻해진 몸이 적당히 식기 시작하는 1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질 좋은 수면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몸은 자는 사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혈관을 재생한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혈액에 노폐물이 쌓여서 대사가 늦어지거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지방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고 대신 위 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면이 부족해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좋든 싫든 식욕이 늘어서 살이 찌기 쉬워진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데 몸을 눕히기만 해도 간으로 흐르는 혈액이 30%나 향상돼서 간이 쉴 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많이 자면 몸에 좋을까? 잠은 너무 많이 자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역효과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다. 질 좋은 수면이란 한마디로 푹 자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침실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다. 침구나 조명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향상된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지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을 하는 것, 두 번째로 다크 초콜릿, 세 번째로 녹차 마시기, 네 번째로 당질 살짝 줄이기, 다섯 번째로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모두 간단해서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약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저자는 구리하라 다케시,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리하라 다케시, 구리하라 클리닉 도쿄 니온바시 원장이다. 1951년 니가타현에서 태어났다. 기타사토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도쿄 여자의과대학 교수, 게이오기 주쿠 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한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한다. 다크 초콜릿을 먹는다. 녹차를 마신다. 당질을 살짝 줄인다. 가벼운 운동을 한다. 독자 여러분이 꾸준히 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만을 엄선했다. 이만 닦아도 정말로 살이 빠진다고? 하며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치주병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강 관리를 통해 치주병을 예방하면 체중이 준다는 말은 거짓말 같은 진실이다. 바로 실천에 옮겨보고 싶지 않은가? 초콜릿과 녹차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진실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식전에 먹으면 당질의 흡수가 늦춰져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친도 최근 연구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쉽다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일단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자. 일주일 후면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서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져 저절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약 4천만 명으로 일본인의 약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가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지방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한다. 당질이나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간의 현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평소에는 간에 저장돼 있다가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졌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정상 간은 중성지방이 3에서 5% 정도인데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은 금세 늘어난다. 그 결과 간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20%를 넘으면 지방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 있는 세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파괴된다. 그럼 간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서 몸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배나 다리, 팔 등에 지방이 축적돼서 비만이 되는 것이다. 더 심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등 질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처럼 간에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진행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살을 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줄여 지방간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서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돼서 혈액으로 방출된 중성지방이 체내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서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그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 특성 중의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서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간이 된다고 하니 이참에 당질을 아예 끊는 건 어떨까?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간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저영양성 지방간이라고 한다. 당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간에 저장되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평소 가끔 식사를 걸러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체내 중성지방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즉, 중성지방은 중요한 비상용 에너지인 것이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기아 상태로 착각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체내 중성지방을 간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 결과 온몸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이 저하돼 지방을 쌓는 체질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지방간을 개선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당질이나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지방간을 치료하면 거의 모든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이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 혈액이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걸쭉해진다. 혈관벽에 중성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늘어난 혈당이 혈관을 안쪽으로부터 손상시켜서 혈관이 망가진다. 이런 증상이 바로 동맥경화인데 이 상태가 되면 협심증이나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치매도 생활습관병 중 하나라 할 수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혈관이 손상돼서 딱딱해지면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뇌까지 충분한 혈액을 운반할 수 없다. 그 결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면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치매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당뇨병과 고혈압은 물론 신장병, 통풍, 치주병 등도 혈관과 관련된 생활습관병이다. 그리고 지방간은 혈관병의 원인 중 하나이다. 모두 지방간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음식은 소화관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된다. 첫 번째 단계가 몸의 입구인 입이다 보니 외부의 이물질에 침식되기 쉬운 부위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입안을 청결하게 해야 건강할 수가 있다. 입안에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치주병은 지방간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 지방간과 당뇨병은 악순환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치주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혈당치가 오르면 지방간도 악화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잇몸의 모세의 혈관이 약해져 치주병도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치주병균은 자는 동안 증식하기 쉬운데 아침에 이를 닦지 않고 식사를 하면 음식 등과 함께 치주병균이 체내로 들어가게 된다.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 이를 꼼꼼히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혀도 꼭 닦아야 한다.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 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돼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다 보니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질이 부드럽고 혀의 표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설태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 혀 클리너는 브러쉬 타입과 스트래퍼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혀를 위에서 아래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혀의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한 번 꼭 혀를 닦아보자. 매일 이를 구석구석 잘 닦고 치간 칫솔과 일회용 칫솔을 열심히 써도 치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거되지 못한 치태는 이 사이사이에 남아 서서히 굳어 치석이 된다. 치석은 치주 병균을 비롯한 입안 세균의 온상이 된다. 사실 치석 자체는 별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표면이 거칠어 치태가 잘 붙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점 치태가 쌓이고 거기에 세균이 증식해서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은 말 그대로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셀프 케어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심해지기 전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치석 제거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셀프 케어도 쉬워진다. 불소의 도포로 충치를 예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문가 케어를 잘 사용하면 더 잘 예방할 수가 있다. 물론 매일매일의 셀프 케어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치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충치는 썩은 부위를 긁어내면 그만이지만 치주병은 평소 꾸준한 케어를 통해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셀프 케어와 전문가의 케어 모두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활용하면 치주병의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평소 공복 혈당치는 70에서 100 정도인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몸에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혈당치는 기본적으로 당을 섭취하면 상승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은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이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혈액 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등으로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간 등으로서의 축적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공복 시에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필요 이상으로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지방의 합성이 빨라지고 그 결과 체내 지방이 축적돼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식후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일도 없어진다. 즉, 지방간을 개선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살을 빼기 위해 무턱대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단백질과 지질이다. 이들 식품은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는 등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살이 더 찔 우려마저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고칼로리식을 먹고 난 후와 고당질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치를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고칼로리식을 먹으면 식후에 살이 찌는 원인인 혈당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고당질식을 먹으면 급격히 상승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당질의 과잉 섭취다. 즉, 살이 찌는 것과 칼로리는 관계가 없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당질 섭취량은 남성은 250g, 여성은 200g 정도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당질을 이 정도로만 억제하면 한 달에 0.5에서 1kg씩 살을 뺄 수가 있다. 이보다 더 당질의 양을 줄여 한 달에 3kg 이상 살을 빼면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해라고 인식해서 본능적으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무리 없이 살을 뺄 수가 있다. 내장 지방을 줄여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중성 지방의 재료이기도 한 당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면 지방이 잘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질을 아예 끊으면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을 쌓아두려고 한다. 당질을 살짝만 줄인다는 것은 당질을 한 입 덜 먹는다는 이야기다. 줄인 양만큼 당질 이외의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당의 흡수가 빨라져 점심 식사 때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한다. 밤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지방의 합성에 관여하는 BMAL1이라는 단백질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지방이 쉽게 쌓인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19시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당질을 줄인 만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육류나 달걀,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 단백질, 알부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혈액 속에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 각각의 목적 부위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알부민이 충분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 대사도 높아질 뿐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도 좋아진다. 반대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근육량이 줄고 뼈도 약해진다. 알부민 수치를 올리려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육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은 달걀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달걀은 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무관하다.
하루에 두세 개씩 먹어도 괜찮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과 같은 그램수로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60g이 적당하다. 참고로 치주병 등의 염증이 있으면 알부민치는 떨어진다.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백질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식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식이 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는 밥 등 탄수화물부터 먹기 쉬운데 밥부터 먹으면 갑자기 혈당치가 올라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순식간에 지방으로 합성된다. 그럼 무엇부터 먹으면 다이어트식이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육류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이섬유부터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배가 불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는다. 필요량을 확실하게 섭취하기 위해 처음에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포만감도 있어서 당 섭취량을 억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버섯 등을 먹는다. 단백질에 이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늦춰진다. 마지막으로 밥과 빵, 면류 등 당질을 먹는데 그 전에 된장국이나 스프를 먹으면 수분으로 배가 채워져서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천천히 먹는 것도 살 빠지는 식사법 중 하나이다. 심플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단시간에 많은 당질이 위장으로 내려가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했듯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 지방간도 유발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성까지 높인다. 이에 반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도 늦춰지고 지방의 합성도 억제할 수가 있다. 시간을 들여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도 방지하게 된다. 잘 씹어 먹으면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 연소가 활발해져서 타액이 많이 나와 치주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천천히 먹으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바쁜 일상 때문인지 빨리 먹는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몇 가지를 생활해보자. 먼저 아침 식사는 20분, 점심 식사는 25분, 저녁 식사는 30분으로 식사 시간을 정해둔다. 한 입에 30번씩 씹는다. 한 입 먹으면 반드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맛을 음미한다. 이것만 지키면 서서히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들 것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술을 마시는 법. 술의 종류뿐 아니라 마시는 시간대나 함께 먹는 안주 등에도 신경을 쓰면 더 건강하게 음주를 즐길 수가 있다. 먼저 밤에 술을 마시는 날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꼭 챙겨 먹는다. 칼로리를 조절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면 다이어트에는 역효과이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술이나 안주가 들어가면 당질 흡수가 빨라져 혈당치가 갑자기 오른다. 게다가 공복감에 안주를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 밤 늦게까지
마시고 먹은 다음날 아침에는 식욕을 잃어서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음주 전에는 꼭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것이 좋다.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하다. 특히 집에서 마시면 밤늦게까지 마시기 쉬운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BMAL1의 분비가 늘어나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도 계속 마시면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상적인 것은 밤 10시까지 소화를 마치는 것이다. 역산해서 이른 시간부터 마시기 시작하자. 안주는 식사와 마찬가지로 단백질부터 먹기 시작한다. 단백질은 알코올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음주를 할 때는 많이 먹는 것이 비결이다. 당질은 술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돼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니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운동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과격한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을 준다. 근육에 계속 부담이 가해지면 회복이 더뎌서 만성 피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과격한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려도 중성 지방은 근육 속에도 쌓인다. 마블링이 잘 된 고기와 같은 상태인데 나는 이를 지방근이라고 부른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걷기나 조깅 같은 가볍고 긴 시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는 단시간에 큰 부하를 주는 무산소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등은 무산소 운동으로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어 단련한다. 한편 유산소 운동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천천히 장시간 지속해야 효과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살을 빼려면 이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살이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뇌와 간, 심장 등 내장이 움직일 때도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근육이다. 기초대사란 체온 유지 및 호흡 등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를 가리킨다. 기초대사에서 차지하는 근육의 비율은 약 22%로 가장 많아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근육량을 늘리면 살이 잘 빠진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럼 근육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이다. 하체에는 큰 근육이 여러 개가 있고 전신 근육의 약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다.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이다.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다.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걷기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걷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나 또는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당장 실천할 수가 있다. 걷기는 특별히 도구는 필요 없지만 걸을 때 자세나 걷는 방법에는 요령이 필요한데 알아두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먼저 등을 똑바로 펴고 걷는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등이 고양이 등처럼 굽기 쉬운데 이 상태로 걸으면 팔을 충분히 흔들 수 없어 발을 자연스럽게 옮기기가 어렵다. 반드시 구부정한 등과 가슴은 똑바로 펴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며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걷는 것이다. 보폭은 평소보다 넓게 걷는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도 빨라진다. 무리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을 필요는 없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면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 리드미컬한 속도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이 딱 좋다. 발끝뿐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다.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 전체로 바닥을 차듯 앞으로 나아간다. 이상의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서 하루 20분을 목표로 걷기를 시작해보자. 20분이 어려울 때는 10분이라도 좋다. 조금씩 몸을 적응시켜 가자. 살 빠지는 목욕법. 욕조에 몸을 충분히 담그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좋아져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적당한 온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내려가고 심신 안정 효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등 목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 샤워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 욕조로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단 욕조에 몸을 담글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물의 온도이다.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혈압이 오르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42도 이상이 되면 심장과 간에 부담이 된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어깨까지 담그는 것이 좋다. 뜨거워지면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신욕으로 바꿔도 좋다. 온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마지막에 샤워기로 발목을 식힌다.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류가 더 좋아진다. 목욕 중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 목욕 전으로 잊지 말고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참고로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잘 시간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 목욕으로 따뜻해진 몸이 적당히 식기 시작하는 1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질 좋은 수면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몸은 자는 사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혈관을 재생한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혈액에 노폐물이 쌓여서 대사가 늦어지거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지방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고 대신 위 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면이 부족해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좋든 싫든 식욕이 늘어서 살이 찌기 쉬워진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데 몸을 눕히기만 해도
간으로 흐르는 혈액이 30%나 향상돼서 간이 쉴 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많이 자면 몸에 좋을까? 잠은 너무 많이 자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역효과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다. 질 좋은 수면이란 한마디로 푹 자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침실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다. 침구나 조명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향상된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지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을 하는 것, 두 번째로 다크 초콜릿, 세 번째로 녹차 마시기, 네 번째로 당질 살짝 줄이기, 다섯 번째로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모두 간단해서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약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칩니다.